기자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지우입니다. 2007년 검은 기름이 해안을 뒤덮었던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 기억하십니까? 그곳이 다시 푸르고 생명력 넘칠 수 있도록 태안의 기적을 만들어낸 건 바다를 지키려는 212만 명의 간절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소중한 바다의 안전이 다시 한번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초일길에 들어간 건데요. 어떻게 해야 바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지 오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슈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10월 10일 토요일 첫 순서로 한 주간 이슈가 된 뉴스의 팩트체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전 세계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완치도 되기 전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이 논란이 됐다고요? 네, 트위터에 올린 내용인데요. 예. 코로나19가 독감보다 덜 치명적이다. 이런 내용을 올려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정확한 내용은 이런데요. 독감 시즌이 다가온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 때로는 10만 명 이상의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다. 우리는 국가를 봉쇄해야 하나? 아니다. 우리는 독감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배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코로나19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독감보다 훨씬 덜 치명적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독감과 비교한 팩트체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도 개들독감과 비교하는 팩트체크 기사가 국내는 물론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코로나19 데이터랑 다시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선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계절독감 관련 정보를 보면 계절독감으로 2010년 이후 매년 900만에서 4,500만 건의 질병이 발생하고요. 14만에서 81만 건의 입원, 그리고 12,000에서 6만 1,000건의 사망이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CDC의 계절독감 관련 정보를 아무리 찾아봐도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다 적다 할 때 기준이 정확치 않으면 좀 애매하게 판단할 수 있긴 한데요. 네. 어쨌건 미국에서 계절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적다고 볼 수는 없는 수치지만 그렇다고 매년 10만 명 이상이 계절독감으로 사망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진실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독감보다 훨씬 덜 치명적이다 이런 말을 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짓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 감염자 수와 사망률을 좀 비교해봤는데 그 CDC에 따르면은 지난 6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743만 6,278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총 사망자 수가 20만 9,560명입니다. 이 수치만 놓고 봐도 미국 내 사망자 수 67만 5천명을 기록했던 1928년의 스페인 독감 유행 이후로 최악의 감염병 사태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현재 코로나19 관련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63명인데요. 근데 미국의 계절 독감으로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2명에 불과합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트위터에서도 트럼프의 트윗에 대해서 이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위해, 즉 해를 주는 정보다 이렇게 경고 문구를 같이 게시했습니다. 트위터도 트럼프의 발언을 해를 끼치는 정보로 분류했군요. 네네. 그러면 코로나가 독감보다 덜 해롭다는 건 거짓으로 팩트체크 해봤고요. 네네. 자, 두 번째 팩트체크는 최근 시중 생리대 제품의 97.2%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내용이네요. 네, 최근 많이 화제가 됐는데요. 네.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이 국감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이 생리대라는 게 제품 특성상 피부에 직접 닿는 거라서 그런 용품이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불안을 느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 사이에서 생리대 발암물질 리스트 이런 리스트가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2017년에도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 당시 전국적으로 불매 운동까지 이어졌었는데 지금 달라진 게 없는 건가요? 네, 저도 그런 기억이 나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일단 관련 보도 자료를 좀 봤는데요. 그 내용은 전체 조사 대상 666개 품목 중에 97.2%에 해당하는 647개 제품에서 국제보건기구와 국제암센터가 분류한 발암류 물질이 검출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중에 1급 발암물질인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된 품목이 25%인 165개, 그리고 유럽 화학물질관리청에서 지정한 생식 독성 물질인 스테렌, 클로로포름, 톨루엔, 헥산이 검출된 항목이 95.9%인 639개였다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해외 직구 제품이나 유기농 제품으로 알려진 것까지 발암 물질과 독성 물질이 포함됐다고 검출됐다고 나와서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품목 중 97.2%면 대부분의 네. 발암류 물질이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발암 물질과 독성 물질 검출 수치를 보니까 소비자들의 걱정이 큰 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자료를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요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자료가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 네. 그때 발표 조사를 재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온 자료죠. 네네. 그 2017년 생리대 파동 때 그 자료는 당시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 김만고 교수 연구팀에 생리대 10종에 대한 유해물질 연구를 의뢰한 결과였고요. 그 당시에 대다수 생리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시험에 사용된 생리대 제품명을 다 공개하면서 인체 유해성을 무리할 수준은 아니다. 쉽게 판매되는 생리대는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그런데도 논란 쉽게 가라지 않았고 당시에 발암물질이 검출된 생리대 제품이 불매운동이 대상에도 혜택했고요. 생리컵이나 면생리대 같은 그런 제품의 구매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2017년에 논란이 됐던 내용이 다시 나온 건데 그럼 왜 재점화된 거죠? 네, 이 의원실에서 이제 보조회를 통해서 네. 다시 나온 이런 자료가 나온 데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9월 생리대 유해성 평가 발표 당시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강조한 바 있고 또 지난해 12월 생리용품 품질 점검 결과 발표에서도 다이옥신유 유해 평가 결과 인체 위한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과연 믿고 사용이 되는지 의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즉 식약처에 보다 자세하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 이용호 의원의 설명처럼 소비자들도 예민하게 반응했었는데 지금 식약처에선 생리용품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네, 식약처에 다시 전화를 좀 돼서 확인해 봤는데요. 네네. 식약처 쪽에서는 이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이미 2017년 이후 매년 실시한 전 제품 검사 결과를 통해 공개된 내용이다. 이미 나왔던 내용이라는 거죠. 네. 매년. 그리고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검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또 유해성에 대한 의심 역시 이미 해소된 바 있다는 겁니다. 일단 유해물질이라는 것은 서열항에도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우리가 평소 입는 옷에도 이 검출되는 그 정도의 미세한 양이라서 이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3년 전에 발표됐던 내용인데 이렇게 뉴스화하는 건 좀 이상하네요. 네,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정치인들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제 좀 유명세를 좀 더 얻을 수 있고요. 또 언론들은 일단 조회수가 늘어나니까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실에서 자료를 발표한 뒤 많은 언론들이 전치유통 생리대 97%에서 발암류 물질 검출, 안전성 우려 이런 제목 기사를 막 내보냈는데요. 네. 이 구글의 포털에 이용호 생리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장마치 3,560개 기사가 나왔습니다. 와, 꽤 많네요. 네, 근데 네.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이 자료가 2017년 나온 자료에 기반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새로운 조사인 줄로 이해를 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생리대 발암 물질이 지금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그 자료 내용에도 발암 물질에서 모두 기준 지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뉴스들이 일종의 공포심을 이용해서 클릭 수를 늘리려고 3년 전에 발표한 내용인데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네네. 이용호 의원이 제기한 생리대 발암물질 문제는 이미 2017년에 논란이 됐던 생리대 파동과 같은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97.2%의 생리대에서 유해물질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소량이어서 인체에 유해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식약처는 매년 유통되고 있는 생리대에 대한 성분 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그 결과 역시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팩트체크는요. 프랑스어보다 한국어를 배우는 인구가 더
많다는 내용인데 네, 네. 좀 의외인데요. 마침 어제가 한글날이어서 아마 이 소식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뭐 속된 말로 국뽕이라고 하죠. 네. 저희 한국을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이 좀 전보다 많아진 것 같은데요. 또 마침 요즘 방탄소년단, 요즘 BTS도 많이 불리죠. 네, 네. 이분들이 최근 곡 다이너마이트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한류 열풍이 또 지속되는 이런 추세입니다. 이렇게 K-팝을 필두로 한 신한류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하는 보도가 있었고요. 실제로 2019년 한국 능력 시험이 있는데요. 토픽이라는 이 지원자 수가 37만 명인데 이 수치가 6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와, 6년 만에 2배요? 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 SNS에서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어죠. 배우는 인구보다 한국어를 배우는 인구가 많다는 내용이 큰 사진을 보았는데요. 이 게시물은 1만 5천 회 리트윗됐고요. 7천여 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일단 기분은 좋은 소식인데 이게 네. 사실인가요? 좀 네.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네. 네. 일단 언어 사용과 관련해서 기준이 좀 여러 개 있던데 우선 전 세계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인구, 그러니까 쉽게 프랑스어로 대화할 수 있는 인구는 약 3억 명이 육박합니다. 프랑스어를 표준어, 공용어, 비공용어 등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과거 프랑스가 식민 지배했던 아프리카 지역이 많은데 가봉, 기니, 콩고 민주공화국, 세네갈, 모나코, 니제리아 등 총 29개 나라고요. 예. 근데 이제 한국을 사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북한 딱 두 군데죠. 그래서 7,730만 명 정도로서 이렇게 공용어로 쓰는 인구로 따지면 프랑스어가 4배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인구가 4배 차이로 프랑스어 인구가 더 많은 거군요. 네네. 그런데 이게 모국어로, 그러니까 순수 모국어로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인구를 따지면 조금 달라집니다. 이건 인구수와 관련이 있는데요.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7,720만 명, 즉 프랑스 인구에 해당합니다. 세계 15위고요. 네. 근데 이제 한국어가 모국어인 곳은 남한과 북한이 있죠. 그래서 합쳐서 7,230만 명, 프랑스보다 한 단계 위인 세계 14위입니다. 참고로 모국어 사용자 수 1위는 약 9억 1,800명의 인구가 사용하는 만다린 중국어고요. 네. 2위는 4억 8천만 명이 사용하는 스페인어, 3위가 3억 7,900만 명이 사용하는 영어입니다. 한 단계 우리가 앞서고 있는 건데 네네. 이렇게 순수 모국어로는 그렇지만 네네. 그럼 제2 외국어를 포함하면 어떤가요? 네,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예. 이 공식적으로 프랑스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1억 9,930만 명입니다. 아까보다는 좀 적어지지만 네. 이게 프랑스어를 이제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전 세계 세 번째고요. 3위고요. 네. 1위가 8억 9,840만 명이 사용하는 영어, 2위는 2억 9,530명이 사용하는 인도 힌디어였는데요. 한국어를 공식적으로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나라는 현재 집계된 바가 없습니다. 없다는 네. 얘기죠. 네. 네. 근데 다만 이 제2외국어를 공식 지정하진 않았지만 이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현황을 여러 외국어 중에 하나로 이제 채택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네. 총 세계 28개 나라 1,423개 학교에서 한국어반이 개설돼 운영 중입니다. 선택 과목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네. 또 현재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국어 보급 기관의 수가 약 2천여 개인데요. 이 기관에 등록된 수강생 수는 약 25만 명에 이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네.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어를 쓰는 인구는 한국어와 비교해서 4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모국어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인구보다 많은 게 사실이고요. 네. 네, 이는 프랑스 인구보다 남북한을 합친 인구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일단 그 정도가 팩트고요. 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요. 네. 신한류의 확산은 확실한 거고 많이 보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인구 13억 8천 명인 세계 인구 2위인 인도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이 늘면서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